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뇌. 지은이는 모기 게니치로입니다. 도쿄대학교 이학부와 법학부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이학계 연극과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소를 거쳐 도쿄대학교 대학원 객원 교수 및 특임 교수,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각종 업계 및 단체의 이사와 고문으로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전문 분야는 뇌과학과 인지과학으로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한편 문예와 미술 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뇌와 돈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부자 뇌는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반면 가난한 뇌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먹고 마시는 데 돈을 쓰거나 충동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는다. 저축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우리 뇌가 나의 미래는 밝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수십 년 후에 자신이 살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저축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자신의 미래에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저축은 우리 뇌가 가진 낙관주의가 드러나는 행동이다. 동시에 저축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행동이다. 인생은 본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돈이 충분히 있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하는 돈에 관한 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 성공한 사람과 부자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뇌와 돈의 관계를 생각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부자 뇌는 돈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가난한 뇌는 오로지 돈을 쓸 궁리만 한다. 대부분의 부자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10에서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 부를 일궈낸다.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 금융 서적을 끊임없이 탐독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와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용기를 내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맥을 쌓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높여나간다. 즉,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전념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반면 나는 타고난 능력과 물려받을 부가 없다라며 부자의 뇌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저 생계만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자세는 가난한 뇌를 가진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나는 어떤 뇌를 가졌는지 확인해보자. 부자의 뇌의 특징. 인간관계가 넓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호기심이 왕성하다. 누구에게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질문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즉시 실천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즉시 받아들인다. 편견이 적다. 무언가를 할 때 일단 해보자라고 생각한다. 꿈이나 목표가 뚜렷하다. 아침형 인간이 많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난한 뇌의 특징.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 생각한다. 항상 수동적이고 피해망상에 자주 사로잡힌다. 입버릇처럼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라는 말을 쓴다. 정신을 차리면 늘 불평 중이다. 하기 싫은 일은 항상 미룬다.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 꿈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 몸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기만 해도 누구나 부자의 뇌로 바뀔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 가난한 뇌를 부자 뇌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설령 운 좋게 투자나 복권으로 큰 돈을 손에 넣더라도 결국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면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일시적으로 가난해져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두뇌 사용법, 즉 부자 사고법이 있다. 가난한 뇌를 가진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눈앞의 이익이나 돈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즉각적인 탈출구를 찾기보다는 10년 후에 확실한 비전에 집중하며 어떻게 나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부자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이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때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가? 여기서 핵심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10년 후 어떤 모습일 때 진정으로 행복할까? 혹은 나는 얼마나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봐야 한다. 인간의 뇌는 쾌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면
부자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발상부터 다르다. 부자들은 독특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통해 큰 보상을 얻어 부를 축적한다. 부자의 발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사고와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미래의 행복을 좌우한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장외 홈런을 치는 사람이 헛스윙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일종의 위험 요소 감수 행위다. 당신이 낸 의견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의 중에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다. 새에게 캐시라는 행동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여기서 캐시는 현금이 아니라 숨겨둔 장소에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이 행동은 도토리를 묻어두는 다람쥐 등 먹이를 숨기는 동물에게서 관찰된다. 예를 들어 까치는 자신이 묻은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할 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개체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가로채이지 않도록 숨긴다. 심지어 그 먹이가 썩기 쉬운지 아니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도 구분할 수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먹이를 숨기고 필요할 때 꺼내 먹는다.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저장하는 것, 즉 소유라는 개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이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면 그 돈의 소유자가 되고 돈을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할수록 생존에 유리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은 이미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었다. 기본적으로 현금은 남에게 주는 순간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즉, 현금에는 동물의 세계에서 뺏고 빼앗기는 먹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전지대, 즉 저축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쇼핑을 하거나 돈을 쓸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들 한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돈을 쓰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자신이 가진 힘, 즉 능력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수렵 채집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자. 당시 무리를 이룬 집단에서 사냥감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돈을 쓰는 일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행위와 상통한다. 특히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쇼핑 중독은 원래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이 빠지기 쉽다. 반면 소비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즉 부자 뇌를 가진 사람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돈을 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돈과 자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든다.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을 때와 100만 원이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자유는 천지 차이다. 이런 의미에서 돈을 획득하는 것의 장점은 자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데 있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만 행동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왜 나는 펜트하우스나 대형 아파트에 살 수 없지? 혹은 사실은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데 경차밖에 못하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뇌는 불행을 느낀다. 그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박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체, 즉 하우스가 되는 것이다. 복권은 무지에 대한 과세다. 소설 오스카와 루신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인생에서 큰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도박을 아예 하지 않거나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래 뇌는 위험을 즐기는 측면이 있지만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확실성을 잃고 빚을 지고 있음에도 도박을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것은 명백히 병적인 영역이다. 일부에는 인간의 미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데 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쩌면 겉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인생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에는 때로 도박처럼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인간성과 지혜의 깊이를 시험하는 계기다. 뇌에 오래도록 남는 일에 돈을 쓴다는 것이 내 원칙이다. 경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낯선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인류 셰프들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조리법과 서비스를 배운다고 한다. 의식적으로 낯선 환경에 찾아가고 그 과정에 돈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쓰자.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항상 익숙한 곳에서 같은 사람과만 일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지만 그 경험들이 뇌를 자극해 새로운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변화와 위기에 강해지고 한층 굳건하게 성장한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점과 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일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평소 다양한 일에 안테나를 세우고 유연한 사고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무엇과 무엇이 연결될지 누가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쌓아온 교양과 경험들이 연결되어 꽃을 피울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점과 점이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스털린의 역설은 행복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로 행복도와 소득 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스털린은 1974년에 발표한 논문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증거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일본에서 오히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소득 증가가 행복감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중류층에 도달하면 소득 증가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돈이 늘어나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스털린은 이런 현상이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지만 뇌과학적 견해로 볼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반드시 행복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일정 이상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율과 행복도의 상승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돈과 행복의 균형이다. 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뇌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알게 된 점은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이나 만족도가 낮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에 사람들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오타니 쇼헤이 선수 같은 삶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건 예술가나 운동선수의 삶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시간 자체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어 경제적 보상을 얻었겠지만 여기서 본질은 돈을 줬는 데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홈런 한 개의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며 타석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가 돈을 벌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행복이다. 흥미롭게도 뇌는 다른 사람은 가난한데 나 혼자만 부유한 상황을 특별히 행복해하지 않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이미 만족할 만큼 돈을 번 사람은 오히려 주변 사람이 돈을 더 벌 때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즉, 불평등이 감소할수록 뇌는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유학 시절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바로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또 내가 영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자본의 중요성이라는 경제적 본질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이 있기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수익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대학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 또한 찰스 다윈은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의사이자 성공한 투자자인 아버지 로버트 다윈의 슬하에서 자랐다. 덕분에 그는 평생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종의 기원을 지필할 수 있었다. 유대인은 돈벌이에 능하다. 유대인은 돈에 깐깐하다라는 말이 있다. 유학 시절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자신이 절대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신용카드만 쓰는 이유를 말해줬을 때 매우 놀랐다. 신용카드를 쓰면 물건을 구매한 날부터 결제일까지 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돈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능숙해졌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익힌다. 그중 하나가 진자 발상이다. 이것은 양면 사고라고도 불리는 유대인 사고의 특징으로 한쪽 측면에서 생각을 시작했다면 그 생각을 반대 측면으로도 옮겨보는 것이다. 즉, 반대편 시각을 필터로 삼아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본다. 그 뒤 다시 원래 생각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사고의 깊이를 더한다. 기업이나 인간이 급성장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없었던 분야를 만들어낸다. 즉,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웹 광고는 기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로 이것이야말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나온 덕분에 애플은 기업 성장을 이루었고 시가총액도 늘어났다. 혁신 없이는 기업도 개인도 성장하지 못한다. 시대와 분야, 환경 등 조건을 막론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대개 혁신의 결과로서 마련된다. 혁신적 상황에서는 급격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병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다. 경제는 마음에서 온다 라고 바꿔도 말이 된다. 여기서 마음은 기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경제와 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떻게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킬 것인가이다. 세상에는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좌지우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치 독일의 요제프 괴벨스가 대표적이다. 현대사회,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부는 대중 홍보에 특화된 공보 인력을 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다.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점성술사와 만났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다. 점성술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기분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가령 나는 천칭자리인데 누군가 천칭자리의 운세가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점성술은 일종의 자기 암시로 설명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도 뇌를 산책시켜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경제는 기분과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부자 주변에는 부자가 모이고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모인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많은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 즉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자들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를 위해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인간관계가 넓어질수록 투자한 돈 이상의 행복과 성공을 반드시 얻게 된다.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원리를 잘 알고 있다. 인간관계는 넓어질수록
재산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은 인간 관계에 쓰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이 1등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나 공연장의 1등석은 주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다른 승객이나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면 이것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어 라며 포기하지 말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운명적인 만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가치 있는 만남의 운명을 끌어당긴 것이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를 깊이 배우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된다. 바로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라는 것이다. 자기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교류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과 교류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만사를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기뻐할 일을 기꺼이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이들이 바로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먼저 소통을 시도하거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선제적 소통의 달인이다. 이를 통해 상대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인간관계의 원칙은 먼저 베푸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편에 설 수 있다. 선제적 소통을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입에 담고 상대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첫 번째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존중을 이끌어낸다. 부자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존중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은 기본적으로 CEO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거다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즉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감을 키워야 한다.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gut feeling이라고 한다. gut는 내장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직감을 내장이 감지하는 듯한 감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은 뇌의 통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육감이라는 직관적 신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육감은 어쩐지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표현되고 뇌는 이 신호를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한다. 육감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내장 감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야구에서도 홈런 타자일수록 삼진이 많다. 헛스윙 하지 않는 사람은 홈런을 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간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진정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뇌는 일상적 활동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에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낀다. 여행이나 해외 유학, 다른 업종이나 취미 등 주변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심사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을 배우면 내가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연마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감각을 쌓아 나간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점차 선명해질 것이다. 인생에는 국면마다 갈림길이 있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느 길로 가는지에 따라 인생이 크게 바뀐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지만 꼭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다른 계획, 즉 대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내게는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을 선택했으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할 때 인생의 빛나는 순간이 찾아온다. 스티브 잡스처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오늘 하겠습니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까지는 주체적 판단을 회피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고민했어야 한다. 뇌과학 연구자로서 나는 사람이 살아가며 진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자주 품는다. 경영, 투자 또는 돈을 번다는 인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항상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잠재력이 크다. 뇌는 선택 행위를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된다.
인생의 경영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다. 이 책의 주제는 돈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인생 계획이 있어야 한다. 돈에 대한 계획은 인생 계획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돈에 대해 깊이 탐구하다 보면 결국 인생관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 투자, 더 나아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일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부자의 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용어이지만 저는 이 책에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가소성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 성질이 바뀔 수 있는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주 만물이 항상 바뀌고 있지만 그 속도와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위는 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금속은 목재에 비해 잘 바뀌지 않고 목재는 과일에 비하면 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근육처럼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는 마치 길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은 점점 넓어지고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은 점차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뇌세포들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들은 점차 연결이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절한 말과 표정과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친절이 몸과 마음의 기본값으로 새겨집니다. 그렇지만 거칠고 포악한 태도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뇌를 조각하는 조각가와 같고 동시에 조각의 결과인 그 뇌가 다시 우리를 움직여 행동하게 합니다. 쌍방향으로 되먹임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뇌를 부자의 뇌, 성공한 사람들의 뇌처럼 조각하려면 날마다 조금씩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차는 역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속력을 줄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던 고속열차가 플랫폼 앞에서 즉시 속력을 0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과정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뇌를 조각하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습관과 패턴과 관성에 작더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줄 때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늘 늦잠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부터 새벽에 기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군에 입대해서 갑자기 아침 6시마다 기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늘 늦잠 자던 사람은 거기 적응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늦잠을 자던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보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이고 점진적인 변화는
멈추지 않는 한 끝끝내 목적을 달성하는 비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만 가다 보면 끝내 천리도 갑니다. 우보천리라는 말도 있죠. 소는 아주 천천히 걷는 짐승이지만 그러한 소걸음으로도 멈추지만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고 눈부시게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서 매 순간 배에 나아가는 방향을 조정하지요. 인간의 뇌에는 아직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많은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뇌와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